네. 자 이제 133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뭐 간단하게 그 포인트 위주로만 좀 보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중요한 논점은 그 철거, 그러니까 토지 인도 청구, 건물 철거 청구, 건물 퇴거 청구, 이거는 요건 사실, 그리고 이제 그 피고 적격이 이제 누구냐라는 부분이죠. 이제 그 부분만 뭐 잘 아시면 나머지 논점은 그렇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보시면요. 자, 갑이 을 소유의 X 토지입니다. 을 소유 X 토지에 갑이 Y 건물을 무단 신축을 했어요. 무단 신축을 하고 보존 등기를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갑으로부터 이제 병으로 건물이 이전됐습니다. 이전됐는데, 근데 병이 이제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마치지 않았고요. 마치지 않았고 그 건물에 이제 살다가 그 2층을 정이라는 임차인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은 이제 그 주임법상의 대항력을 다 마쳤고요. 그래서 을의 X 토지 위에 갑이 Y 건물을 무단 신축을 했고, 그것을 건물을 병에게 이제 소유권을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병은 소위 등 마치지 않은 채로 있다가 또 건물의 일부를 정에게 임대를 했고, 정은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요랬을 때 1번의 가를 보시죠. 병과 정에 대해서 Y 건물에서의 퇴거, Y 건물의 철거, X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을의 청구는 각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따라서 이제 각각 이제 병은 누구냐면은 지금 건물의 소유자고요. 건물의 이제 미등기 매수인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정은 그 건물에 이제 사는 임차인입니다. 각각 이제 요 사람들이 각각이 이제 퇴거 청구, 철거 청구, 인도 청구에 피고 적격이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 134페이지에 보시면요. 결국에 이것은 요건 사실을 우선 정확히 이제 밝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134페이지의 양괄호 2번에 토지 인도 청구의 요건 사실은 원고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X 토지가 의뢰 소유인 거는 뭐 분명한데 결국에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이 그 위에 있는 건물의 미등기 매수인인 병이냐, 아니면 병 소유의 Y 건물에서 임차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정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냐, 토지의 점유자가 누구냐라는 것이 판례 논점이 되겠죠. 이제 그랬을 때 지난번에 본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문구만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첫 번째 줄, 세 번째 줄이죠. 사회 통념상 건물은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건물의 부지가 된 그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다. 왜라고 했죠?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사회 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이제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거에 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그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두 줄 내려가서 건물 소유 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금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건물의 미등기 매수인인 병이죠. 그러나 단순한 건물 점유자에 불과한 그 정은 토지의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 인도 청구의 피고 적격은 건물 소유자인 병한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괄호 3번에 그러면 이제 Y 건물의 철거 청구, 그러니까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때는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한꺼번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이제 그 토지의 점유자가 이제 신축한 건물이라고 했을 때 토지 인도만 주문을 내면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건물도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건물 철거 청구의 요건 사실을 보시면 1번 원고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번 피고가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피고가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랬을 때 미등기 매수인인, 우리는 형식주의인데 미등기 매수인인 건물 소유자인 병이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 건물 철거의 성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판례 논리가. 두 번째 줄에 건물 철거라는 건 뭐냐? 그 소유권이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다. 따라서 결국에는 그 처분을 할 수 있는 건 소유자죠. 소유자, 다시 말하면 등기 명의자에게만 그 철거 처분권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건물을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등기 명의가 없더라도 다음 줄에 그 건물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 표현이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미등기 매수인인 건물 소유자 병도 피고 건물 철거 청구의 피고 적격이 되는 거고요. 역시 정은 임차인으로서 건물 점유자에 불과하죠. 따라서 지상 건물 소유 사실에서 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건물 철거의 피고 적격은 병한테만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퇴거입니다. 퇴거의 그 요건 사실은 첫 번째, 역시 원고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두 번째, 그 피고가 제3자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지금 건물의 소유자와 건물의 점유자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퇴거 청구의 상대방은 건물 소유자냐, 건물 점유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퇴출 그것은 판례에서 두 번째 줄에 그 건물 소유자한테는,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한테는 철거 청구와 토지 인도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나가라라는 퇴출을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퇴거라는 것은 남의 건물에 들어 사는 사람한테 너 나가라고 이렇게 쫓아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실무상 명도라고 부르죠, 명도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그런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판례 입장을 잘 정리를 해서 이제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목차를 그 각각 이제 청구 취지대로 X 토지의 뭐 인도 청구, 그다음에 Y 건물의 철거 청구, Y 건물에서의 퇴거 청구로 목차를 잡든지, 아니면 그냥 사람 중심으로 병이 각각의 청구에 피고 적격이 있느냐, 그 다음에 정이 각각의 청구에 피고 적격이 있느냐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목차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의 나를 보시면, 자, 그 정의, 건물 임차인 정의 이런 주장을 하죠. 나는 건물에 대해서 주임법상 대항력 취득했기 때문에 의뢰 퇴거 청구에 응할 수 없다라는 정의 주장. 이 부분은 지난번 문제에서 봤던 논점입니다. 135페이지에 민법 1문 1나에서 아랍의 숫자 2번 근거를 보시면 2010-43801 그런 판례죠. 지난번에 본 판례죠.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서 6번째 줄 보시면 6번째 줄 중간 이후에 그러니까 퇴출을 청구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그 건물 점유자가 주임법상 대항력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음 줄이 왜냐하면 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은 어디에 대한 겁니까? 건물에 대한 거죠. 근데 지금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한 건물에 대한 주임법상의 대항력은 토지의 소유권을 제약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건물 철거 청구와 퇴출 청구를 왜 하는 거죠? 토지를 온전히 인도받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건물에 대한 주임법상 대항력이라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아니다. 토지 사용권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선 조문이 인용이 안 됐지만 그 민법 622조 1항에 그런 대항력 있는 임차권, 그리고 주임법상 3조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그 조문도 이제 들어가면 되고요. 따라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1-3의
그 1-2인가요? 네, 거기서 위의 사항과 달리 갑이 무단 신축을 한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Y 건물을 신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공유를 했어요. 갑이 3분의 2, 병의 3분의 1. 그러니까 갑은 이제 그 과반수 지분권자고 병이 소수 지분권자죠. 근데 그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인 갑이 소수 지분권자인 병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을에게 건물을 임대한 겁니다. 그랬을 때 병이 소수 지분권자 병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이제 정에게 Y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관한 그 보충 자료, 그 공유자의 그 내부 관계에 관한 부분에서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35페이지 맨 마지막 판례죠. 결국에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죠. 따라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건물 관리의 방법을 단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어떤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죠. 따라서 그러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았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자에 대해서 소수 지분권자는 그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의 점유 배제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138페이지에 명의신탁이 나옵니다. 명의신탁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명의신탁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 이제 판례를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러니까 2014년도에 법무사 2차 불합격하고 2015년도에 동차를 했거든요. 3시로 이제 시험을 끝냈는데, 2014년도에 이제 그 형법이 이제 준강도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준강도 문제는 사실 그때는 준강도를 많이 준비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준강도가 나왔기 때문에 보통 기출 논점 우리가 볼 때 바로 직전 연도에 나온 건 좀 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몇 년 후에 다시 나온다고 하고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빼는데, 저는 그냥 이제 봤어요. 이제 그냥 봤는데 이제 제가 보던 판례 교재에 하도 이제 판례가 강조되니까 그 준강도의 기수식이었나 그거에 대한 판례였는데 이제 판결 요지가 좀 풍부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개념 단위별로 판례를 쪼개서 나름대로 그거를 이제 그냥 칠판에 끄적끄적 판서하듯이 메모를 해봤어요. 그래서 핵심 단어를 추출해서 OX 이제 해가지고 원래 나름대로 조립을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시험장에서 그 말 그대로는 못 써도, 그러니까 자기 언어로 쓴다고 하죠. 그러니까 키워드는 그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판례를 좀 뚱뚱하게 많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형법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이 이제 안 좋아가지고 그때는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판례를 이제 중요한 판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각 그 사례에 보면 이제 그 사례의 핵심적인 판례들이 보이시죠. 각 50점짜리 문제라면 한 두세 개의 판례가 있어요. 큰 판례가. 그런 것들은 판결 요지를 여러분의 언어로 다시 변환을 해서 정리를 해보시고 메모를 해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걸로 소화를 하셔서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안이라는 게 사실 시험장에서 준 답안지를 다 채우기가 쉽진 않죠. 또 그러려면 달필이어야 되는데 쉽진 않고, 그걸 다 채우지 않아도 합격은 합니다만 어쨌거나 판례 부분은 빈약하게 들어가면 조금 문제가 있죠. 풍부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절차법 같은 경우는 되게 목차가 딱 정형화된 목차, 딱딱 그대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실체법은 논점 위주의 공부이기 때문에 각 논점만 그 판례만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다면은 목차는 그냥 그때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138페이지에 이제 명의신탁입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에서는 물론 이제 부실법의 이제 그 4조 같은 기본적인 조문, 그리고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은 다른 말로 하면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 그래서 각각의 이제 기본적인 구도를 이제 아시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2자간 명의신탁은 사실 너무나 간단한 부분인데, 3자간 명의신탁과 중간생략
계약 명의 신탁을 이제 구분하는 이제 그런 문제에서 둘 다 삼자가 나오니까요. 그랬을 때 직관적으로 어떤 거인지 판단되신다고 하더라도 바로 사안은 계약 명의 신탁이다 또는 삼자가 아니다라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 민총에서 나오는 민총의 그 법률행위 해석, 규범적 해석 부분에 나오는 판례인 계약 당사자 결정에 관한 판례를 먼저 언급을 하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삼자간이냐 계약명의 신탁이냐를 가르는 것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따라서 신탁자와 매도인 간의 매매계약에 체결되었다면 그것은 중간 생략형 삼자간 명의신탁이고 또 반면에 명의수탁자와 매도인 간의 매매계약에 체결되었다면 그것은 계약명의신탁이죠. 그리고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매도인 선의이냐 매도인 악의이냐에 따라서 물권 변동의 유무효가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적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안포섭을 해주셔서 이것은 계약 당사자가 매도인과 신탁자 또는 수탁자이니 이것은 뭐 계약명의 신탁이다, 삼자간이다라고 결정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생되는 법리를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명의신탁 특히나 이제 그 계약명의 신탁 같은 경우에 그 계약명의 신탁이 부실법 시행 전이냐 시행 후냐에 따라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계약명의 신탁이 부실법 시행 전인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부실법 시행 이후에는 애초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수 자금을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판례. 그 다음에 최근에는 명의신탁과 채권자 취소에서의 그 사행위 대상 적격과 연결되는 거죠. 따라서 그것이 이제 그 해당 부동산이 신탁자의 책임 재산이냐, 수탁자의 책임 재산이냐라는 부분과 연결돼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138페이지가 2016년 사무관 문제네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금년에 나온 것인데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갑이요 X 소유의 A 농지를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매수하려고 하는데 X 소유의 A 농지다. 자, 그런데 뭐 농취증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을한테 사정을 얘기해서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경로했다 이거죠. 그런데 매도인 X는 갑이 을 명의로 A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요사 딱 보면 이제 알 수 없었다 그러면 이제 직관적으로 요거는 뭐 매도인 선의인 계약명의 신탁이라고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 다음 설문을 보시면 가의 위 기본 사안과 달리입니다. 여기에서 매수인 갑이 X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농취증이 없으니까 을을 대동해서 을 명의로 취득을 할게 라는 걸 아예 매도인 X한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X는 알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삼자간인지 계약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정황을 보니까 갑과 을, 신탁자와 수탁자가 함께 X를 만났어요. 그래서 매매를 하는데 보면 매매 계약서상 매수인을 을로 체결을 했죠, 당연히. 그 다음에 당일 갑이 지금 신탁자죠. 갑이 대금 10억 원을 X에게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수탁자 을이 X로부터 등기소를 넘겨받아서 을 명의로 등기를 경로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매매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결국에 명의신탁의 종류를 묻는 것이고 그랬을 때 A농지가 누구의 소유냐라고 했을 때 그 어떤 명의신탁에 관한 그 물권 변동의 이제 유무효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당사자 결정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논점의 정리 뒤에 2번에 A농지의 매매계약의 당사자 결정 그래서 고판례죠. 자,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했을 경우에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이냐라는 것은 첫 번째 자연적 해석, 두 번째 규범적 해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첫 번째,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일치한 의사대로,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구체적인 재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했을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일반론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명의신탁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양가로 2번은 명의신탁 사안에 관한 계약 당사자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 법리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했다면 그러한 그 명의신탁 관계는 그들 간의 페이지를 넘겨서 내부적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타인을 매매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양가로 3번에 계약 당사자 확정 문제로 규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설령 계약 명의자가 수탁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는 신탁자로 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3자간 명의신탁이죠. 그럼 그것을 계약 당사자를 수탁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신탁자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기준을 판례가 어떻게 제시하고 있느냐. 2010-52799 판례입니다. 자, 계약 명의자인 수탁자가 아니라 명의 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부분이 핵심이죠. 그래서 신탁자에게 법률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였다. 그런 사정이 인정된다면 신탁자가 계약 당사자죠. 그렇게 된다면은 신탁자와 매도인이 계약 당사자면 이것은 3자 간 명의신탁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사안을 포섭을 해보면요. 근데 이제 이 판례는 2010-52799는 어떤 그 판례 사안이었냐면 이제 갑과 을이 이제 어떤 그 토지를 매수를 하는데요. 갑이 이제 토지를 매수하는데 그 자기는 2분의 1 지분만 갖고 자기의 2분의 1 지분은 그 을 명의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만 2분의 1 지분은 을 명의로 한 거죠. 그렇지만 명의만 그렇게 한 거지 매매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는 매수인인 갑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가 있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2분의 1 지분에 대한 을 명의의 명의신탁은 3자간 명의신탁으로 본 그런 거에 대한 판례 사안입니다. 근데 사안의 경우에는 어떠냐? 약간 이제 이것은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선은 계약 명의신탁으로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뭐 3자간 명의신탁으로 볼려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안을 보시면 지금 매매대금 10억 원을 지급한 거는 갑이죠. 그렇죠? 갑인데 을도 같이 가지 않습니까? 을이 직접 X로부터 등기 서류를 수령을 했고 그 다음에 명의도 을 명의로 했죠. 그럼 요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럼 여기서 결정적으로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아까 판례처럼 갑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핵심 같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이제 그런 의도를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포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은 그 수탁자 명의로 하더라도 신탁자에게 직접 법률 효과를 귀속시킬 의사가 있다면은 신탁자가 매매계약 당사자인데 여기서 그럴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계약 당사자는 그냥 수탁자 을이 되겠죠. 따라서 매도인이 X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그 계약상의 매수인은 수탁자 을입니다. 그리고 매도인 X가 명의신탁 관계를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아까 갑이 X한테 직접 말했죠. 농취증이 없으니까 을 명의로 할게. 따라서 매도인 X가 악이다. 따라서 매도인 악의의 계약 명의 신탁으로 이제 여기서는 봤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실명법 4조 1항과 2항 본문에 따라서 명의 신탁 약정 및 물권 변동이 모두 무효죠.
그렇다면 물권 변동이 무효니까 A 농지의 소유자는 누군가요? 여전히 X죠. 따라서 답은 매매계약 당사자는 매도인 X와 수탁자 을이 되고, 그 다음에 A 농지 소유자는 물권 변동도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X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안포섭을 그 주에 보시면은 3자간 명의신탁으로 이제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뭐 이제 그 계약금을 포함한 10억 원을 그 직접 지급한 게 그 갑이기 때문에 어떤 이 매매 계약의 전 과정을 갑이 지배했다라고 본다면, 그리고 이것은 농취증 때문에만 그냥 을명의로 하는 거지 사실은 이건 내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그 매매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갑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3자간 명의신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역시 그렇게 되면은 X와 갑이고 여전히 그때 명의신탁과 물권 변동은 무효이기 때문에 X 그 A 농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X고, 예. 결국에 소유권 귀속은 똑같은데 매매계약 당사자만 달라지는 이제 그런 과정이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요. 자, 위 기본 사안에 추가해서, 그러니까 위 기본 사안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했습니다. 위의 기본 사안은 뭐냐면은 이제 갑이 이제 을 명의로 X 소유의 A 농지를 이제 취득하려고 하는데, 결국에 그 을이 직접 X와 만났어요. 그러니까 기본 사안에서는 수탁자 을과 매도인 X가 매매계약 당사자고, 그 당시에 X가 매도인 X가 이 사정을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 신탁의 사안이죠. 여기에 추가해서 나번을 보시면 신탁자 갑이 채무초과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채무초과라고 하니까 사형이 관련 논점이 나오나 보죠. 그런데 이제 또 뭐 가압류가 막 돼 있었고요. 그래서 사업자금이 급해진 갑은, 자, 급해진 갑은 무한테 신탁자 갑이 무에게 A 농지를 매도하고 등기명의인 을한테 무한테 이전 등기를 경유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갑이 A 농지를 무에게 매도한 것이 채권자 갑에게 사연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요 A 부동산이 지금 신탁자 갑의 책임 재산이냐 수탁자 을의 책임 재산이냐에 따라서 갑의 책임 재산이어야 사용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용이가 안 되겠죠, 애초에. 자, 그렇다면은 문제 나의 논점에 정리해서 갑의 책임 재산이냐, 결국 A 농지가 누구의 소유냐 이거죠. 그렇다면 계약 명의 신탁이죠. 매도인이 지금 선의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4조 2항 단서에 따라서 수탁자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죠. 그러면 이 A 부동산은 수탁자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매도인과 신탁자 간에는 어떠한 법률 관계도 없죠.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외과로 3번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법률 관계라고 해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부동산 물권 변동은 유효인데, 거기 보면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 판례번호를 좀 고쳐주세요. 2002-66922 2002-66922로 이제 바꿔주시고, 되게 중요한 판례인데 여기서는 좀 짧게 소개가 됐습니다. 조금 더 이제 판례 내용을 좀 집어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우선은 요 문제를 풀고 그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판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형이가 될 것이냐 넘겨보시면 결국에는 사형이 아니겠죠. 지금 요 A 농지는 수탁자 을의 소유이지 갑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갑의 책임 재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판례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법리가 들어있고 뒷부분에도 좀 그 통용이 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줄 140페이지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죠. 자, 그랬을 때 네 번째 줄에 명의신탁 약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해서 매수대금 상당의 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지금 명의신탁이 언제 있었냐면은 2013년도에 있었거든요. 따라서 부실법 시행 전에 계약 명의신탁이 있었다면은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부실법 시행 이후에 명의신탁이었다면 애초에 신탁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수자금, 본인이 제공한 매수자금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안이고요. 그래서 자 거기에 6번째 줄 중간부터 보시면요, 그 부분도 많이 활용되는 판례 문구입니다. 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아까 갑이 을한테 야 무한테 그 명의 좀 이전해라라고 지시를 했죠. 지시에 따라서 부동산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했다. 이것은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임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무효인데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야 내가 신탁한 거 달라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나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그 제3자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해라고 하는 것도 명식 약정이 유효임을 전제로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역시 무효라는 거죠. 그 법리도 이제 자주 활용되는 법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있는데 매수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부동산 자체는 신탁자의 책임재산이 아니죠. 따라서 이렇게 신탁자, 갑이 제3자인 무와 매매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서 소이득 맞춰주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당초에 이 부동산 소유권은 수탁자 을한테 있었기 때문에 신탁자의 그 책임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행위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판례고요. 자, 요것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그 계약명의 신탁에서 부실법 전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했죠. 좀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그 홈페이지에 그 올려놓은 그 자료 이제 보시면 이제 되는데요. 자, 우선 계약명의 신탁에서 그 어느 판례냐면 2002년 12월 26일 2000-21123 판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탁 약정이 부실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명의 신탁에서 명의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이고요. 자, 거기에 그 밑줄 그은 부분 보시면 밑줄 위주를 보시죠. 자, 두 번째 줄에 명의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서 그 선의에 그 명의 신탁 약정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쭉 내려가서 6번째 줄 끝부분에 명의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자, 그렇다면 자, 부실법 시행 전에 이러한 명의 신탁 약정과 물권 변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11조에서 정한 그 유예 기간이 있죠. 그 유예 기간 내에 실명 등기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 12조 1항에 따라서 4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 줄 보시면 명의 수탁자는 명의 신탁자가 제공한 비용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 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는 그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했다고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법 3조 4조가 명의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조항은 아니다.
따라서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2005년도 1월 28일 2002-66922 아까 그 판례죠. 그래서 반면에 신탁약정이 부실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던 경우에는 그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그 명의신탁 약정이 부실법 시행 이후에는 애초부터 신탁자는 당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수 없었던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그 명의신탁 약정 무효로 인해서 신탁자가 받은 손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다. 따라서 부동산이 아닌 신탁자로부터 매수자금을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그 차이, 그 두 가지 중요한 판례고요. 그 다음에 또 참고로 보실 부분이 뭐냐면 잠깐만요. 네. 예,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관계상 요 지금 명의신탁과 이제 사행 여부에 관한 그런 판례는 제가 따로 지금 같이 이제 보진 않고 아까 요 사항과 관련된 그런 판례들 여러 비교 판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판례들은 제가 따로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례를 묶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41페이지입니다. 역시 이제 2009년도 사례죠. 이것도 역시 명의신탁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2009년도고 앞 내용과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조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그 시간 관계상 좀 다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이제 A와 C가 그러니까 A가 이제 이제 B가 매도인입니다. 근데 이제 A와 C가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수자 명의를 C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매도인 B는 A도 매수 당사자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사실관계 6번째 줄에 보시면 매수인란에는 C 외 1인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 외 1인이 누구인지가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A는 중개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어요. 사실은 A와 C가 매수인인데 이제 그런 경우에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누구냐라는 부분이 약간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요. 142페이지에 역시 그 계약 당사자 결정에 관한 이제 판례, 법률행위의 해석과 계약 당사자에 관한 판례를 적시해 주시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결국에 이 사안의 특이한 점은 142페이지에 양가로 3번 검토 부분 있죠. 검토 부분의 두 번째 단락이죠. 두 번째 단락인데 A와 C 간의 매수인 명의는 C로 했고 그 다음에 매매대금도 그 명의수탁자 C가 직접 매도인 B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C 단독으로 소위 등을 격려를 했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럼 B도 매도인 B는 매매계약의 그 매수인을 C로 이해했을 건데 매수인란에 C 외 1인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1인은 사실 A죠. 하지만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래서 뭐 누구 왜 1인이라고 한 부분에 그 계약선 매수인의 확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독특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143페이지에 보시면요. 자, 그 외 1인을 공동 매수인으로 추가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세 번째 줄에 보시면 143페이지에 셋째 줄을 보시면 그 외 1인이 누구냐. 따라서 계약 체결 시나 그 이후에 합의의 시점까지 매도인 B에게 그 외 1인이 누구인지를 특정해서 고지한 바도 없고 매도인의 입장에서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도 없었다라면은 결국에 그런 계약의 매수인 지위는 매도인과 명확하게 합치가 이루어진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에게만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C로만 확정이 된다라는 거죠. 또 어떤 하급심 판례에서는 그 당사자의 특정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그 어떤 그 만기를 늦어도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루어져라. 근데 어떠한 판례를 보더라도 그 왜 1인이 누구인지가 특정이 안 됐죠. 따라서 여기서는 계약 당사자는 이제 C다. 따라서 매수인의 C로만 확정이 되는 그런 어떤 판례 사안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이제 C가 토지가 수용을 당해서 수용보상금을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그 A가 숨어 있는 A가 명의수탁자 C에게 수용보상금 2분의 1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애초에 이 약정 자체가 이 토지를 같이 구매해서 이 부동산을 전매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 비율에 따라 나누자라는 것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약정에 기해서 아마 수용보상금 반액을 청구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역시 이제 요 사안에서도 그 부실법 시행 이후에 이제 계약 명의 신탁에 관한 논점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서도 그 부당이득,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이라는 논점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144페이지에 그 수용보상금이 누구한테 귀속이 될 것이냐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결국 대한민국이 수용을 했죠. 그러면 그 대한민국은 부실법에 나오는 4조 3항의 제3자에 해당을 하겠죠. 그렇다면은 그 4조 3항의 제3자라면은 무조건 유효하게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144페이지에 양거래 위반 사안의 검토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취득을 하고 수용보상금은 확정적으로 C한테 귀속이 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A는 지급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예, 그런 내용이고, 아까 그 이제 3번에 전매 수익금 분배 약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판례가 아까 본 겁니다. 그 이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했을 때 지금 이제 신탁자가 실질적으로 매수자금을 부담을 했다라고 했을 때, 자, 매수자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지시에 따라서 신탁자겠죠. 부동산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또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했다. 그런 것도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한 반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무효다. 따라서 이제 전매수익금 분배 약정으로도 수용보상금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뭐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사무관 문제에서 본 것이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 3자 간 명의신탁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계약 당사자 결정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사실관계는 이제 그냥 보시면 되고요. 간략하게 쓰라는 문제였어요. 여기서는 판례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자 간 명의신탁에서는 어떤가요? 3자 간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 약정과 물권 변동은 무효죠. 무효인데 매매계약도 무효인가요? 그렇진 않죠. 자, 3자 간에서는 계약 당사자는 명의신탁자와 매도인입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과 물권 변동은 무효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여전히 그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소위 등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이 무효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그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방해에 대한 청구 일환으로서 소유등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죠. 따라서 신탁자가 매도인을 채권자 대위를 해서 그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매도인 명의로 옮겨 놓은 다음에 신탁자가 매도인에게 소유등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판례입니다. 그런 판례가 맨 밑에 2002년 3월 15일 2001-6154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판결 요지에 두 번째 줄에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는 무효다.
다음 줄에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같은 법은 부실법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매도인과 신탁자 간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채권자 대위의 법리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을 이제 취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제 그런 사안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0페이지에 2012년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과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자, 그 부분, 요 부분이 요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복되는 판례는 피해서 조금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은 요 3자 간 명의신탁입니다. 문제 1번에 보시면 갑이 신탁자고요. 을이 매도인이고 병이 수탁자입니다. 그래서 갑이 저 뒤에 을과, 그러니까 신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 3자 간 명의신탁이죠. 그래서 이제 을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을이 매도인이고 병이 수탁자죠. 병 명의로 소위등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양괄호 1번에서는 이제 갑이 A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느냐? 취득할 수 있다고 했죠. 채권자 대위 법리로서 취득할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그 부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사안의 경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괄호 2번이요. 자, 여기서 병이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가 돼 있음을 기화로 해서 제3자인 정에게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실법 4조 3항에 따라서 제3자 정은 부동산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4조 3항에 따라서. 그래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4조 3항의 제3자를 언급하실 때 제3자의 정의를 좀 정확히 좀 쓰실 필요가 있겠죠. 제3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해서 그와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 제3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판례 사안이 있나요? 제3자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이 물권의 취득 계약을 명의 수탁자와 하지 않고 물권 취득 계약을 명의 신탁자와 했습니다. 명의 신탁자랑 하고 명의만 수탁자로부터 직접 이제 격려하는 외관을 취했을 때는 이 사람은 제3자냐?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물권 취득 계약도 명의 수탁자와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명의 수탁자로부터 등기 명의를 이전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아까처럼 이제 명의 신탁자와 물권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로부터 등기 명의를 받았다면 이 사람은 4조 3항의 제3자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는 있는 겁니다. 그건 사안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제3자의 정의가 무엇이냐를 분명히 써주는 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손해를 봤죠. 그러면 신탁자 갑이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 형태로 얼마를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짧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151페이지 로마자 2번에 결론, 갑은 수탁자인 병을 상대로 1억 원의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3자인 정한테 매매대금 1억 원에 처분을 했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의미가 있는데 지금 보면요. 부동산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게 누구죠? 사실 그 설문 셋째 줄을 보시면 이에 을은 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자
A 부동산 인도했다. 그러니까 부동산 인도는 신탁자 가벽이 했습니다. 근데 등기 명의만 수탁자 명의로 한 거죠. 그럼 지금 그러면은 3자가 명의 신탁이니까 매매 계약, 그러니까 매수인이 명의 신탁자고 매도인이 매도인이니까 계속 부동산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에 지금 그 명의 신탁자가 매도인에게 계속 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느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소멸시효에서 부동산 부동산 매수인이 등기 명의를 이전받지 않더라도 계속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죠. 근데 거기 보면은 옛날 판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76-148 판례가 들어가 있는데 뭐 그 판례도 뭐 할 수 있지만 최신 판례가 있으니까 그 이제 자료에 이제 들어간 최신 판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자간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 간의 유사한 사례인데 판례의 결론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판례 자료에 보시면 제목이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위 등 청구권 그 부분이죠. 판례 판시상 보시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위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것이냐에 대해서 소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위 등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소멸시효 법리 있죠. 이러한 범위는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안을 보시면 명의 신탁을 한 게 94년도 7월 1일입니다. 근데 부실법 시행일이 언젠가요? 95년 7월 1일이죠. 따라서 부실법 시행 이전에 3자간 명의 신탁을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3자인 정한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그 부실법의 그 유예기간 경과 이후인 2005년도 7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맞는 사안이죠. 이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그 경우에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위 등 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 판례로 교체해서 집어넣는 게 더 낫겠죠. 이게 지금 2013년도 판례니까요. 그런데 이 판례랑 비교하실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안에서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그러한 그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이 시효 완성되겠느냐 아니면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똑같은 사안인데 결론이 다릅니다. 그 밑에 판례 보시면 제목을 보시면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에 명의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한 등기 청구권 약간 이제 표현도 다르죠. 근데 진행이 돼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판시상 보시면 명의 신탁자가 명의 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랬을 때 명의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한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느냐. 차이가 있죠. 아까 3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매매계약에 기한 매도인에 대한 소위 등 청구권인데 여기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한 등기 청구권입니다. 아예 근거도 다르죠. 그런 경우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느냐 소극, 즉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진행을 하느냐? 이 사안도 부실법 첫 번째 줄에 부실법 시행 전에 그 계약 명의 신탁이 체결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줄에 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아까 봤듯이 명의 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 신탁 해지하고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수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실명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해지간의 경과를 하면 12조 1항 4조 이런 조항들은 제대로 적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문에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로 되고 그리고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실법 시행 전에는요. 이런 문구가 나오죠. 부실법 3조 및 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조항은 아니다. 부실법 시행 전에 계약명의 신탁 경우에, 그러나 아까 부실법 시행 이후에 계약명의 신탁 경우에는 애초부터 신탁자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수 없었다라는 문구가 나오죠. 따라서 지금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하지만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 귀속을 막는 취지의 3조 4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떡합니까?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3자간에서는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에 대한 소이등 청구를 하면 여기서는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에 기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것은 법률의 규정에 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거죠. 따라서 162조 1항에 따라서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판결 요지 꺽수 2번을 보시면 그 밑줄 친 부분을 보시죠. 자, 무효로 된 명의신탁 약정에 기해서 처음부터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례가 보는 겁니다. 이런 근거를 제시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아까 이제 소멸시효의 그 일반적인 법리처럼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법률의 법률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 그리고 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계속 실명 전환을 하지 않아서 계속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데 이런 법률 위반을 보호해주는 결과가 되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실정이라든가 부실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약명의 신탁 같은 경우에 이런 사례가 나온다면은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걸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결국에 이제 신탁자의 그 매도인에 대한 소위등 청구권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소위등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부실법 전에 3자간 명의신탁을 했는데 부실법 시행 이후에 제3자에게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 유예기간 경과 후에 처분이 되었다.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줄에 4조 3항에 따라서 제3자가 소유권 취득을 하죠. 자, 그러면 결국에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에 대해서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죠. 근데 그것이 이행불능이 되죠. 이행불능이 되는데 매도인의 귀책 사유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오랜 기간 동안 실명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오히려 신탁자인 매수인에게 이제 그 책임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럼 신탁자는 어떤 손해를 입게 되느냐? 신탁 부동산 소유권 이전받은 권리를 상실한 손해를 입게 되는데 수탁자는 부동산 처분 대금이나 수용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취득을 하죠. 그렇다면 그러한 이익을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에 이행불능 단결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 이제 그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시기이기 때문에 임의 처분됨으로써 이행불능이 되었고 그 당시에 목적물의 시가상당액인 1억 원을 이제 반환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외과로 4번은 약간 조금 이제 중복되는 서술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설문을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누구를 상대로 자기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누구를 상대로 할 수 있냐? 병을 상대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를 좀 바꿔서 만약에
이럴 수 있겠죠. 그 뭐 예를 들어서 좀 매도인이 을이죠. 만약에 뭐 갑이 을을 상대로 손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뭐 답과 근거를 제시하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결국에 이제 수탁자를 상대로 회복 조치를 취했는데 매도인을 상대로 회복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조금 약간 좀 애매한데 좀 죄송하지만 잠깐 끊었다가 그 부분을 다시 좀 추가적인 논점으로 한번 다뤄보고 나머지 사례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